드디어 환율이 1,400이 뚫렸습니다. 미국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고요. 저는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되게 과감하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런 걱정을 솔직히 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미국판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 같다. 오징어 게임이요? 예, 왜요? 왜냐하면 네.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그 순례입니다. 전 네. 세계가 미국 쫓아가는 양상이에요. 아, 미국의 순례군요. 예, 미국이 지금 세 걸음씩 걸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같은 날 캐나다, 네. 스위스는 네 걸음씩 걸었어요. 이른바 울트라 스텝. 왜냐? 달러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스위스, 홍콩은 똑같은 보폭. 네. 영국, 노르웨이도 빅 스텝. 우리는 너무 어린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하루만 미국 금리 올리자마자 바로 13개 국가가 따라 올렸어요. 근데 이런 게 지금 미국 금리가 올 3월부터 올랐어요. 60여 개 국가가 다 따라가고 있어요. 와, 미국 따라서 다 같이 그냥 보폭을 크게 해가지고 앞으로 성큼성큼 금리를 쫙 올려버리면 네. 전 세계 금리가 다 올라가는 올라가죠. 거고, 그럼 다 물가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해결이 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낙오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이 왜냐 낙오자가 발생하느냐? 달러 국간이 다 털린 거예요. 달러 국간 다 털리니까 이제 SOS 해야죠. 어디에다가? 우리 과거 1997, 8년 했던 거. IMF에다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뭐 파키스탄, 여기다 유럽 국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머나. 50여 개 국가가 지금 순차적으로 IMF에 도와달라고 지금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스리랑카 상황을 보면 네. 지난 5월에 디폴트에 빠졌어요. 저 이제 더 이상 빚 못 갚습니다. 디폴트 벌써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허. 4조 원 가량 IMF로도 돈 받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소비자 물가를 봤더니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뛰었으냐? 70%가 뛰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1,000원짜리 지난해 1,000원짜리 물건이 네. 1,700원이 돼 버린 거예요. 어머나. 거의 두 배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8.4%. 네. 왜냐? 생필품, 연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외환보유고 바닥났죠. 그러니까 이제 빚 못 갚겠습니다. 나 네. 도와주십시오. 네. 라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게 앞서 얘기했잖아요. 미국 따라가다 보면 다 망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는 그냥 베이비 스텝 하겠다 했다가 어제 그저께 22일인가요? 우리도 빅스텝 할 수 있다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실은 네. 전문가들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입을 좀 다물어라. 우리 왜냐면 불안하다. 매년 틀리니까. 매번 틀리잖아요. 매번 틀린 말하고. 네, 분기마다 틀려요. 그렇군요. 분기마다 틀려서 전문가 하려면 네. 한 올해는 4번 정도는 틀려줘야 전문가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 네. 등 떠밀려서 우리가 빅스텝 한꺼번에 0.5% 올린 것도 역사상 처음이었지만 그러니까요. 2연속 올리면 큰일 나, 큰일 나. 정말로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이 돼 있지만 네. 미국으로부터는 독립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렇죠, 돈 꺼니까.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여서 베이비 스텝으로 연말까지 2번 더 올려서 6번 연속 인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지난해 8월부터 올랐잖아요. 8월부터 올랐잖아요. 네, 네. 8월부터 올라서 인상된 폭만 2%가 넘고요. 네. 기준금리. 네. 그리고 연말에 지금 문제는 뭐냐? 미국이 과속을 어느 정도 할 거냐?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죠. 그게 아니야. 두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야, 11월에 자이언트 스텝이에요. 예, 그때도 4연속 자이언트 두번 스텝. 한다고, 예. 4연속 자이언트 스텝에다가 12월 연말에는 빅 스텝. 합쳐서 연말 가면 기준금리가 4.5%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1.25% 올라가나요? 다 합쳐서? 맞습니다. 아이,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1.25고요. 네, 3월에 네. 제로였잖아요. 네, 네. 그럼 1년새 얼마나? 4%가 4%가 올라가는 건데? 미국이. 우와, 대단한데요? 미국이 1년에 4%.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언제요?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당시에 미국이 아하. 11%에서 한꺼번에 15%까지 한꺼번에 4%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얘네는 지금 폴 볼커 때. 디폴트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 네. 물가가 너무 높아. 물가가 13%두 자릿수 뛰니까 물가 잡기 위해서 갑자기 주말에 올렸거든. 그래서 토요일 날에 습격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 그랬는데 네. 그걸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도 원래 0.25만 올리겠다 하다가 갑자기 빅스텝 0.5 올릴 수 있다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일단 기업들이 지금 기업들도 왜냐하면 대출 이자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당장 기업들도 문제지만 가계부채도 문제예요. 예, 가계부채가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만 2%포인트 올랐어요. 지금 주담대가 8%예요. 맞아요. 7% 넘어 8% 갈 거예요. 기준금리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정말로 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계부채는 한 1,800조 원이 넘었어요. 1,800조 원이 넘었고 기업부채는 한 2,500조 가까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 춘반에 가계 이자 부담 늘어나면 연간 이제 0.5%만 올라도 이자 부담은 연 7조 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은 가계는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원금과 이자 갚는데 더 돈을 내야 돼요. 그 급여는 못 올리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요. 저녁을 굶지 않는 운동이 일어난대요. 물론 다이어트도 그러겠지만 저녁을 굶자고. 게다가 학생들이 학식이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학식 싼 학교가 최고다 이러면서 또 운동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어차피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는 지갑을 닫게 되고요. 또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니까 투자하고 고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경제를 악순환시키는데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제로입니다. 당초 1.7% 원래 2% 정도 했는데. 그렇지. 1.7%를 예상했던 연준이 0.2. 그러니까 1, 2분기 마이너스였잖아요. 3, 4분기 성장한다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얘기고요. 내년도도 1% 성장이에요, 미국이. 근데 우리는 더 심각한 게 올해는 2% 중반 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전망은 2%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2년 연속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 당사국인데 미국이 이렇게 고강도 긴축을 하니까 유럽이 더 어려워요. 유럽 옛날에 우리가 남유럽발 위기 얘기했던 피그스 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다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불안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중국, 일본도 불안해요. 일본도 지금 국가 부채가 워낙 많으니 따라서 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여기는 미국과 상설 통화 수합으로 언제든지 무한대로 미국 달러 갖다 쓸 수 있어요. 약간의 이자만 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는 20년 만에 최고로 떨어져 있고요. 영국의 파운드화는 37년 만에 최저예요. 영국 파운드화도 마찬가지로 상설 통화 수합 국가예요. 그러니까 엔화도 일본 엔화도 140원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일본의 빚이 국가 빚이 어마어마해요. GDP 260%예요. 그러니까 부자란 나라면서 왜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부채들은 절반 가까이가 국민들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1%만 오르면 국가가 지급해야 될 이자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미국 가서 IRA도 해결하고 한미 통화 스와프도 해결하겠다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것도 얘기도 막 한미 통화 스와프는 뭐 얘기도 못 꺼내고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야 한미 통화 스와프 기다려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또 기조가 바뀌었어요 우리한테.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럼 해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공약으로 했던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친미였죠. 반중이었고. 맨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고된 거예요. 그리고 친일이죠, 친일. 3인자가 한국에 왔는데 본체 만체 했잖아요. 아니 왜 안 봐? 자기 휴가 간다고 안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밑에 외교전이라는 건 인맥이에요. 인맥을 쌓아놓고 있고 비상시에 얼마나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느냐예요. 그 사람하고 연결이 빨리 되고. 그다음에 근데 해외에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 국가 수당들이 다 모이고 있고 지금 달러 필요한 곳은 세계 200가 국가예요. 대통령 만나달라 그러면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요. 근데 불편한 진실 1위, 미국의 신규 일자리 창출 1위 기여 국가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홀대해요.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지금 미국이 중요시하는 자국이기주의,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전부 다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이 우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SOS 하고 있잖아. 한국 기업들 미국 와서 투자하면 세금 깎아줄 테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삼성 이재용 보내고 SK 최 사장 보내고 돈 몇 조씩 갖다 때려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만 좋아가지고 박수 친 다음에 그다음에 니네 왜 안 하니? 우린 너네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만 팼어요.
중국만 패고 앞에 아니면 말고 네네. 아니면 말고 혼자 나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움직이고 연합을 해요. 그러니까 연합을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 심리를 알아야 돼요. 미국의 심리는 일단은 다 확보하고 거기다 공장 셋업하면 끝나요. 게임 근데 끝이에요. 트럼프 때는 일단 경기도 좋고 자기가 사실 뭐 심심하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그냥 얘 괴롭히는 재미로라도 그렇게 하지만 바이든은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연합해서 자기네 세력을 규합해서 꽁똥들 뭉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죠. 거기다가 중간 선거 앞두니까 여야 다 네. 포퓰리즘이야. 다 지금 난리 이렇게 났어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하원에서 다 통과시켜줘. 네. 왜냐? 이건 표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기네들 이익이 되니까. 당연히 그 미국의 일자리 늘어난다는데 네. 미국에서 투자를 더 하겠다는데 미국이 앞으로 성장 산업에서 1등 하겠다는데 네.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좋아하죠. 그럼 결국 다른 나라, 우리나라 같이 특히 할 말 못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바보 같은 나라들만 피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부통령 온다고 하는데 오면 대통령한테도 뭐 하겠어요. 대통령한테도 이제 안 되는 건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 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200개 국가예요. 네, 네. 200개 네. 국가에서 우리는 통화 스와프 국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통화사업 해봐도 내가 보기엔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실익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건 뭐 구체적으로는 경제 전문가한테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요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금리 너무 올라가니까 사실 부동산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자, 전국 부동산 지금 급속히 냉각된데 며칠 전에 세종시 빼고 수도권 규제 다 푼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돼가지고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 규제 다 풀어도 산다는 사람이 없다. 이따위 기사를 난 정말 기자들 왜 그러지 모르겠어. 아니 규제를 어제 푼다 그랬으면 오늘 당장 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당장 규제 다 풀었는데 산다는 사람이 없다. 불안 심리면 계속 가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왜 그런지 진행 몰라. 꽤 많이 했는데 요즘 네. 경제 평론가 수준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정부가 그래요? 세종시 빼고 네. 세종시 빼고 비수도권 전체의 규제를 좀 풀겠다. 굉장히 네, 과감하게 네, 했어요. 네. 투기과열주 또 4곳 없앴고요. 해제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무려 40곳, 41곳을 풀어주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고 미분양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니까 이게 경착륙이에요. 이 네, 정도면. 네, 네.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없는 가운데 경착륙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인데 문제는 서울하고 수도권은 그대로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풀리면 뭐가 풀리느냐? 네. 분양권 전매가 되살아나고 대출을 좀 더 해줘요. 네. 대출을 좀 더 해주는 것 같고 대출금리 앞서 얘기했잖아요. 네. 이미 7% 육박하고 있고 이제 8% 연말 네. 앞으로 미국이 2달 안에 1% 넘게 금리 올리면 네. 우리 빅스텝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 더 올라요. 그러니까요. 더 오르니까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대출 해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내려도 내린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품도 너무 높고. 맞아요. 근데 이 거품을 또 걷어내기가 어려운 게 그렇게 되면 자산이 망가지니까. 자산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들의 원망이 많아지고요. 그럼요. 사실 관련 산업 자체가 붕괴가 돼요. 게다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PF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살 수가 없네. 왜냐하면 이 PF라는 건 네, 보통 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자금을 동원해서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땅 사서 거기다가 이제 각종 붙이고 사람들한테 보상해주고 이러려면 굉장히 장기간 필요한데 초창기 자금이 엄청 필요해요. 엄청나게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PF에 대한 미국이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발단이 됐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는 데는 장사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다 인건비 올랐죠. 원자재비 원자재 올랐죠. 엄청 올랐죠. 시멘트값 올랐죠. 네. 분양가 상한제에서 원가도 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악재만 쌓여 있는데 누가 여기 감히 대출해 못 주겠습니까? 들어가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기업들조차도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못 하겠다 네, 지금 나왔죠. 다 정지됐어요.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다가요. 다 스톱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평에다가 한 500만 원 정도면 건설이 가능했던 게 네. 지금 1000만 원, 2배 얘기 나오고 있어요. 1,000만 원 넘게 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대출한 부담금 지금 줄여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히 얘기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네. 지금 규제 완화하겠다는 거 지금 다 풀 생각이에요. 이번 주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나옵니다. 풀어줘야 돼. 그리고 아마 지금 거래가 없고 빙하기다 보니까 야 서울 세종시 아니라 수도권도 지금 많이 위험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풀릴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이길 수 있느냐? 금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제 생각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해도 돈 버는 구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려울 때 버티거든요. 집주인들이나 건물주들이. 버티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못 버티는 사람들은 대출이자 때문에 못 버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끝까지 안 팔고 자기 매물을 잠그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사는 다 내용을 드러냈어요. 한강변을 볼 수 있는 한강변 가이드라인, 압구정이나 반포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더 올랐어요. 반포라인은요 신고가가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출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사는 워낙에 돈 많으신 분들이 거기다가 부르면 호가 더 줄게요. 거기 한강 보여요? 로얄층이에요? 그럼 도 주고 올라가요. 더 하나 내가 팁 알려드릴까요? 한강라인이나 반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세를 되게 고가 전세를 주고서 돈이 필요하면은 대출 안 받아요. 고가 전세를 주고 가는데 왜 고가 전세가 살아남느냐? 다른 데 지금 재건축하려고 해서 지금 재개발하고 진행되는 게 여기까지 올라온 게 많아요. 이미 걔네들이 PF 다 받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거든요. 걔네는 돈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우리나라 부자도 보고 있지만 전 세계 부자가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중국 애들 현금 갖고 와서 그냥 사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분명히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맞습니다. 불편한 진실 1위. 전 세계에서 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데가 서울이에요. 아이고 둔촌 주거 한 가구당 3억 정도 더 돈 내야 되는데 거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저쪽에 반포나 저쪽 사람들은 지금 룰루랄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